최현우는 국내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지휘자입니다. 은퇴 후에는 서울음악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차세대 음악가들을 양성하고 있었죠. 완벽주의의 화신이라 불리는 최현우는 학생들 사이에서 얼음 지휘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최현우는 오늘도 음악원 심사실에서 학생들의 연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한 학생이 긴장한 나머지 활을 놓쳤고 그 순간 연주가 흐트러졌죠. 최현우의 날카로운 눈빛이 학생을 향했습니다. 기본기가 부족해요. 테크닉에만 치중하지 말고 음악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한 달 뒤에 다시 오십시오. 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연주실을 나갔습니다. 심사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다음 학생이 들어올 때까지 최현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째서인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65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지만 날카로운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수업이 끝난 후 텅 빈 음악원에는 최현우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고요한 복도를 걸으며 그는 자신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그 소리가 그를 따라왔습니다. 최현우는 자신의 개인 작업실로 향했고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방은 방음 시설이 완벽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다양한 악기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특히 오래된 첼로 하나가 실내 조명 아래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최현우는 서랍을 열어 낡은 악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그린 듯한 서툰 음표들이 적힌 종이였습니다. 종이의 모서리는 여러 번 접히고 펴진 흔적이 있었고 시간이 흐르며 누렇게 변해버렸지만 그 위에 적힌 음표들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최현우는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아 그 악보의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멜로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죠. 최현우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그의 굳게 닫혀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만큼은 얼음 지휘자라는 가면이 벗겨지고 한 남자의 깊은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멜로디가 끝나자 최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최현우와 갓난아기가 있었죠.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최현우의 검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소리, 우리의 작은 음악가, 1993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음악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야 했던 최현우는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생후 석 달 된 딸 소리를 한국의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그는 유망한 지휘자였지만 아직 세계적인 무대에서 인정받기 전이었고 홀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소리의 어머니는 출산 직후 세상을 떠났고 최현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소리야. 최현우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그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가족을 포기했던 과거의 선택을. 하지만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세월은 이미 흘러버렸고 그의 딸은 이제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최현우는 피아노 위에 놓인 잡지를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음악 전문 잡지의 표지에는 새로운 첼로 신동, 온라인에서 화제의 연주자, 박소라라는 제목과 함께 한 젊은 여성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첼로를 연주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사진이었습니다. 최현우는 그 기사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강원도 출신의 독학 첼리스트가 특별한 음색과 감성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 해가 뜨기 전부터 한 소녀가 나무로 지어진 헛간에서 첼로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박소라는 이른 아침 연습이 가장 좋았습니다. 고요한 새벽, 자연과 함께 흐르는 음악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첼로의 깊은 울림이 헛간을 가득 채우고 그 소리는 멀리 들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박소라의 손가락은 현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정규 음악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그녀의 연주에는 독특한 감성이 묻어났습니다. 27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독학으로 첼로를 마스터했고 자신만의 연주 스타일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즐겨 연주하는 한 곡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머릿속에 맴돌던 멜로디였죠. 마치 오래된 꿈처럼
희미하게 기억나는 그 선율은 박소라에게 어딘가 모르게 안식을 주었습니다. 소라야, 아침밥 먹으러 와야지. 양어머니의 부름에 박소라는 연주를 멈추고 첼로를 조심스럽게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첼로는 비록 오래되고 약간 손상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마을의 중고 악기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 첼로는 누군가의 이니셜 L, S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소라는 가끔 이 첼로의 전 주인이 누구였을지 상상하곤 했습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양부모는 박소라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소라가 또 인터넷에서 유명해졌다네. 마을 슈퍼주인 김씨가 그러더군. 양아버지 박종호는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그는 박소라를 자신의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비록 그와 아내 이미경은 음악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딸의 재능을 항상 응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소라는 손재주가 좋아서 그래요. 작은 때부터 남달랐잖아. 이미경은 정성스럽게 차린 된장찌개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딸에 대한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사실 박소라는 몇 달 전 친구의 권유로 자신의 첼로 연주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특별한 기대 없이 올린 영상이었지만 그녀의 독특한 연주 스타일과 감성적인 표현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연주한 자작곡 잊혀진 메아리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곡은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는 멜로디를 발전시킨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 서울음악원에서 말이야. 양아버지의 말에 박소라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서울음악원이라고요? 박소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울음악원은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교육기관 중 하나였으며 얼음 지휘자로 유명한 최현우가 원장으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 특별 오디션을 볼 기회를 준다고 하더구나. 내 영상을 보고 감명받았다며. 양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평소에 너무 고생했으니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니? 박소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학으로 음악을 배웠기에 정규 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죠.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저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박소라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소라야, 넌 특별해. 그 음악원에서도 그걸 알아본 거지. 양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게다가 내가 연주하는 그 멜로디.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흥얼거렸던 그 노래. 정말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왔구나. 박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양부모는 그녀에게 진실을 숨기지 않았고 항상 사랑으로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출생과 관련된 기록은 거의 없었고 유일하게 남은 것은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는 그 멜로디뿐이었습니다. 마치 먼 과거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그 멜로디는 그녀의 정체성과 깊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도전해볼게요. 박소라는 결심했습니다. 서울은 그녀에게 완전히 낯선 곳이었지만 음악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뿌리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박소라는 소중한 첼로를 챙기고 양부모의 따뜻한 응원을 받으며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만의 특별한 멜로디를 조용히 흥얼거렸습니다. 그 멜로디는 누군가의 꿈결 같은 목소리로 들려주던 자장가 같기도 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는 그리움 같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 멜로디가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편에선 중요한 무언가를 찾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 해가 뜨기 전부터 한 소녀가 나무로 지어진 헛간에서 첼로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박소라는 이른 아침 연습이 가장 좋았습니다. 고요한 새벽, 자연과 함께 흐르는 음악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첼로의 깊은 울림이 헛간을 가득 채우고 그 소리는 멀리 들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박소라의 손가락은 현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정규 음악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그녀의 연주에는 독특한 감성이 묻어났습니다. 27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독학으로 첼로를 마스터했고 자신만의 연주 스타일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즐겨 연주하는 한 곡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머릿속에 맴돌던 멜로디였죠. 마치 오래된 꿈처럼 희미하게 기억나는 그 선율은 박소라에게 어딘가 모르게 안식을 주었습니다. 소라야, 아침밥 먹으러 와야지. 양어머니의 부름에 박소라는 연주를 멈추고 첼로를 조심스럽게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첼로는 비록 오래되고 약간 손상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마을의 중고 악기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 첼로는 누군가의 이니셜 L, S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소라는 가끔 이 첼로의 전 주인이 누구였을지 상상하곤 했습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양부모는 박소라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소라가 또 인터넷에서 유명해졌다네. 마을 슈퍼주인 김씨가 그러더군. 양아버지 박종호는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그는 박소라를 자신의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비록 그와 아내 이미경은 음악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딸의 재능을 항상 응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소라는 손재주가 좋아서 그래요. 작은 때부터 남달랐잖아. 이미경은 정성스럽게 차린 된장찌개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딸에 대한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사실 박소라는 몇 달 전 친구의 권유로 자신의 첼로 연주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특별한 기대 없이 올린 영상이었지만 그녀의 독특한 연주 스타일과 감성적인 표현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연주한 자작곡 잊혀진 메아리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곡은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는 멜로디를 발전시킨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 서울음악원에서 말이야. 양아버지의 말에 박소라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서울음악원이라고요? 박소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울음악원은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교육기관 중 하나였으며 얼음 지휘자로 유명한 최현우가 원장으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 특별 오디션을 볼 기회를 준다고 하더구나. 내 영상을 보고 감명받았다며. 양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평소에 너무 고생했으니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니? 박소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학으로 음악을 배웠기에 정규 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죠.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저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박소라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소라야, 넌 특별해. 그 음악원에서도 그걸 알아본 거지. 양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게다가 내가 연주하는 그 멜로디.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흥얼거렸던 그 노래. 정말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왔구나. 박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양부모는 그녀에게 진실을 숨기지 않았고 항상 사랑으로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출생과 관련된 기록은 거의 없었고 유일하게 남은 것은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는 그 멜로디뿐이었습니다. 마치 먼 과거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그 멜로디는 그녀의 정체성과 깊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도전해볼게요. 박소라는 결심했습니다. 서울은 그녀에게 완전히 낯선 곳이었지만 음악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뿌리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박소라는 소중한 첼로를 챙기고 양부모의 따뜻한 응원을 받으며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만의 특별한 멜로디를 조용히 흥얼거렸습니다. 그 멜로디는 누군가의 꿈결 같은 목소리로 들려주던 자장가 같기도 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는 그리움 같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 멜로디가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편에선 중요한 무언가를 찾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소라는 긴장된 마음으로 최현우의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노크했고 안에서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고 정돈된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면에는 클래식 음악의 거장들 사진과 함께 최현우가
세계 각국에서 공연했던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현우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뒤로 비쳐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박소라는 그의 눈빛이 어제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던 시선 대신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박소라 씨. 최현우는 책상 앞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박소라가 자리에 앉자 그도 책상 뒤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박소라는 불안하게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어제 연주한 그 곡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최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로 어디서 배운 게 아닌가요? 네, 정말 배운 적이 없어요. 박소라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릴 때부터 항상 머릿속에 있던 멜로디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불러주던 자장가처럼요. 최현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박소라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어제 그가 보던 낡은 악보였습니다. 이걸 보세요. 익숙하지 않나요? 박소라는 악보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악보에 적힌 음표들은 그녀가 연주하던 멜로디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놀라움에 입이 약간 벌어졌습니다. 이건 제가 연주한 곡이에요. 어떻게 이게 여기에? 이 곡은 내가 30년 전에 작곡한 것입니다. 최현우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내 딸을 위해 만든 자장가였죠. 박소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어릴 때부터 기억하던 멜로디가 어떻게 최현우의 작품일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박소라 씨, 당신의 부모님에 대해 말해주세요. 최현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입양아입니다. 박소라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강원도의 농가에서 자랐고 양부모님은 제게 항상 좋은 분들이셨어요. 제 생부모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습니다. 단지 제가 생후 3달 때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것뿐이에요. 최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울음악원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당신처럼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에게는요. 그렇지만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했습니다. 박소라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최현우가 말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2배로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 나와 1대1 레슨을 할 것입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시 배워야 할 겁니다. 이는 매우 특별한 대우였습니다. 원장이 직접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소라는 기쁘면서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최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의 재능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보세요. 내일 아침 7시에 연습실 3번에서 만납시다. 박소라는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방금 일어난 일을 정리해보려 했습니다. 최현우의 행동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악보의 멜로디. 어떻게 자신이 평생 기억해온 멜로디가 최현우의 작품일 수 있을까요? 음악원 생활은 박소라의 예상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그녀는 다른 학생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특히 서준호는 그녀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서준호는 음악원 최고의 첼리스트로 인정받던 학생이었고 최현우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독학으로 배웠다면서? 서준호가 연습실에서 박소라를 마주쳤을 때 비꼬듯 물었습니다. 어떻게 특별 장학생이 됐는지 모르겠네. 원장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은 거야? 박소라는 그의 도발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연습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녀는 최현우의 지도 아래 기초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최현우는 그녀에게 매우 엄격했습니다. 작은 실수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고 완벽함을 요구했습니다. 손목의 각도가 잘못됐습니다. 다시. 최현우의 냉정한 지적이 연습실에 울렸습니다. 박소라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한 번 같은 구절을 연주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기술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체계적인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현우는 겉으로는 여전히 차갑고 엄격했지만 박소라는 가끔 그의 눈에 스치는 따뜻함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자신의 특별한 멜로디를 연주할 때면 최현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열리는 것처럼 그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한편 최현우는 몰래 박소라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맡겨졌던 고아원 기록을 찾아보고 입양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확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박소라가 바로 자신이 30년 전에 포기했던 딸 소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소라는 연습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우연히 최현우의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에서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를 특별히 챙기는 이유가 뭐지? 현우, 그 소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거야? 강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음악평론가이자 최현우의 오랜 라이벌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는 없어. 단지 그녀의 재능이 특별하다고 생각할 뿐이야. 최현우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박소라는 그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뿐이야? 그녀가 연주하는 그 멜로디. 내가 젊었을 때 작곡한 것과 너무 비슷하던데. 우연일까?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박소라는 그 이상 듣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더 많은 의문이 생겨났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최현우와 자신 사이에 단순한 스승과 제자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의 중심에는 그 특별한 멜로디가 있었습니다. 서울음악원에 봄이 찾아오면서 연례 콩쿠르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 콩쿠르는 음악원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고 우승자에게는 유럽 음악 페스티벌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교수진과 학생들 모두 이 행사를 위해 분주히 준비하기 시작했고 음악원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번 콩쿠르에 참가할 예정인가요? 어느 날 연습을 마친 후 최현우가 박소라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느 때와 같이 냉정했지만 눈빛에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박소라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석 달 동안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실력이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학생들과의 격차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군요. 최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의 연주에는 다른 학생들에게 없는 특별한 감성이 있어요.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향상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음악성은 타고나는 것이죠. 박소라는 최현우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칭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제가 참가해도 괜찮을까요? 당연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곡을 생각해뒀어요. 최현우는 서랍에서 악보 한 묶음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오래전에 작곡한 첼로 독주곡입니다. 아직 공개된 적이 없어요. 당신이 처음으로 연주하게 될 겁니다. 박소라는 악보를 받아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 곡의 도입부는 그녀가 알고 있던 멜로디로 시작했지만 이후에는 더 복잡하고 심오한 변주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미완성이었던 이야기가 완성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곡은 박소라가 말을 시작했지만 최현우가 가볍게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지금은 묻지 마세요. 콩쿠르 준비에 집중하세요.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알게 될 겁니다. 최현우의 목소리에는 비밀스러운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콩쿠르 소식이 퍼지자 음악원 학생들 사이에 경쟁심이 고조되었습니다. 특히 서준호는 이번 콩쿠르에서 반드시 우승하겠다는 야망에 불타 있었습니다. 그는 박소라가 최현우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것에 대해 깊은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고 그녀를 방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골 출신이 원장님의 미발표 작품을 연주한다고? 서준호는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는 음악원의 휴게실에서 같은 학과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특혜를 받는 거지? 우리는 수년간 최고의 교육을 받았는데 그녀는 겨우 몇 달 만에 모든 것을 얻고 있어. 더 이상한 건 원장님의 태도야. 한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평소에는 얼음처럼 차갑던 분이 그녀에게만 특별히 관심을 보이시잖아. 매일 아침 1대1 레슨을 한다고 들었어. 서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최현우의 제자 중 가장 뛰어나다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관심이 박소라에게 쏠려 있다는 사실이
그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박소라의 연습 환경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그녀가 예약한 연습실이 갑자기 다른 학생에게 배정되거나 그녀의 악보가 사라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첼로 케이스 안에 있던 활의 말총이 부분적으로 손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날도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박소라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활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완전히 망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야. 음악원에서 유일하게 박소라와 친해진 한지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너를 방해하고 있어. 아마도 서준호일 거야. 그는 콩쿠르에서 자신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항상 견제해왔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와 경쟁할 생각이 없어. 난 그저 음악이 좋을 뿐이야. 박소라는 솔직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함이 커져갔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고 콩쿠르 일주일 전에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소라가 최현우에게 받은 특별한 악보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녀는 연습실과 기숙사 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악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박소라는 최현우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상황을 설명하자 최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실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져간 것 같군요. 최현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가 원본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방해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 최현우는 전체 학생들을 강당에 모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엄격했고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음악은 경쟁이 아닙니다. 음악은 영혼의 표현이자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비열한 방법으로 다른 일을 방해하는 행위는 음악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최현우의 말에 강당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관련자는 즉시 퇴학 조치될 것입니다. 서준호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아무도 그가 범인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자신의 멘토이자 후원자인 강태준을 만났습니다. 원장님이 그 시골 소녀에게 보이는 태도가 이상하다니까요. 서준호는 카페에서 강태준에게 푸념했습니다. 분명 그들 사이에 뭔가 있을 거예요. 원장님이 그녀의 과거를 조사하는 것도 봤어요. 강태준은 커피를 홀짝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흥미롭군. 최현우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학생을 편애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내가 좀 더 조사해 볼게. 콩쿠르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박소라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만났습니다. 강원도에서 양부모님이 서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딸의 콩쿠르를 응원하기 위해 농사일을 잠시 미루고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소라가 이렇게 큰 무대에 서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양아버지 박종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내 실력을 믿어. 분명 잘할 거야. 박소라는 양부모님의 따뜻한 격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그동안의 경험을 나눴고 학교 주변을 구경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학교 입구에서 최현우와 마주쳤습니다. 원장님, 이분들은 제 부모님이십니다. 박소라가 소개했고 최현우는 공손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소라가 많이 성장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아이의 양부모예요. 소라는 생후 3달 때 고아원에서 데려왔거든요. 공주에 있는 새빛 고아원이었어요. 최현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새빛 고아원이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네, 맞아요. 1993년 가을이었지요. 우리는 아이를 갖지 못해 입양을 결심했고 첫눈에 소라를 보자마자 사랑스러워서. 이미경의 말이 계속되는 동안 최현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최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남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았습니다. 그가 딸 소리를 고아원에 맡겼던 그날의 기록들, 입양 서류의 사본, 그리고 소리의 유일한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빛 고아원, 1993년 가을.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최현우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박소라가 바로 자신의 딸 소리라는 사실을. 콩쿠르 전날 아침, 음악원은 분주한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참가자들은 마지막 연습에 집중하고 있었고 무대 설치와 음향 시스템 점검이 한창이었습니다. 박소라는 일찍 일어나 평소보다
더 긴장된 마음으로 자신의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첼로 케이스를 어깨에 메고 조용한 복도를 걸으며 내일 있을 공연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연습실 문을 열자마자 박소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연습대 위에 놓여있던 그녀의 첼로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목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첼로의 혀는 모두 끊어졌고 몸통에는 긁힌 자국이 여러 개 나 있었습니다. 안 돼. 박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첼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파손된 부분을 어루만지며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첼로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의 일부였고 소중한 친구와도 같았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최현우는 곧바로 연습실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파손된 첼로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박소라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분명히 괜찮았어요. 오늘 아침에 와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소라 씨, 나를 따라오세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소라는 파손된 첼로를 조심스럽게 케이스에 넣고 최현우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음악원 건물을 벗어나 최현우의 개인차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박소라가 물었지만 최현우는 대답하지 않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그들은 서울 외곽의 한 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고급 주택가였고 최현우의 집으로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최현우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박소라는 조용히 그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내부는 심플하면서도 품격 있게 꾸며져 있었고 벽면에는 다양한 악기들과 음악 관련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최현우는 그녀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최현우는 서재의 한쪽 벽에 있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기다란 케이스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빌려준 적이 없습니다. 최현우가 케이스를 열자 그 안에는 아름다운 첼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지만 관리가 매우 잘 되어 있어 윤기가 흘렀습니다. 나무의 결이 아름답게 살아있었고 따뜻한 갈색 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첼로네요. 박소라는 경외감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18세기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온 재산을 모아 구입했죠. 최현우는 첼로를 조심스럽게 케이스에서 꺼냈습니다. 내일 콩쿠르에서 이 첼로를 사용하세요. 박소라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귀중한 악기를 빌려준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이건 너무 귀중한 물건인데. 괜찮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첼로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최현우는 첼로를 박소라에게 건넸습니다. 한번 연주해보세요. 박소라는 조심스럽게 첼로를 받아들고 자세를 잡았습니다. 활을 혀내 대고 첫 음을 연주하는 순간 그녀는 그 음색에 깜짝 놀랐습니다. 놀랍도록 풍부하고 깊은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첼로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박소라는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즉흥 연주를 이어갔고 최현우는 그녀의 연주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첼로를 살펴보던 중 박소라는 첼로 안쪽에서 작은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S라는 이니셜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 이니셜은 그녀가 강원도에서 사용하던 오래된 첼로에도 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 이니셜. 박소라가 손가락으로 S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최현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리털 SORI의 약자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 딸의 이름이었죠. 딸이요? 박소라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녀는 최현우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최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전 나는 아직 젊은 지휘자였습니다. 세계적인 성공을 꿈꾸며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로 했죠. 하지만 그때 내 아내는 갓 태어난 딸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딸을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죠. 박소라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 역시 부모에게 버려진 경험이 있었기에 최현우의 결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후회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그 대가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으니까요. 최현우의 눈에 희미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이 음악을 사랑하길 바랐기에 이 첼로에 그녀의 이니셜을 새겼습니다. 언젠가 그녀에게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박소라는 순간 자신의 팔찌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가 입양될 때부터 갖고 있던 작은 은팔찌였습니다. 팔찌에는 S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원래 이름의 첫 글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진 물건이 있어요. 박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풀었습니다. 양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팔찌는 제가 고아원에 왔을 때부터 차고 있던 것이라고 하셨어요. 최현우는 팔찌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내가 소리에게 준 팔찌입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준비한 선물이었죠.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소라와 최현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박소라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더 확인해봐야 합니다. 최현우는 평정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연주하는 그 멜로디, 그 이니셜, 입양 시기와 장소 모두 일치합니다. 최현우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최현우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기의 목에는 박소라가 가진 것과 똑같은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내일은 콩쿠르에 집중하세요. 그 이후에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최현우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음악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요. 박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최현우의 첼로를 들고 연습실로 돌아온 박소라는 서준호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이 최현우의 첼로를 알아보고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건 원장님의 첼로잖아. 서준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귀중한 악기를 너에게 빌려주셨지? 내 첼로가 파손되어서요. 박소라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서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고 박소라는 그의 반응에서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서준호가 그녀의 첼로를 파손한 범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콩쿠르 당일 음악원 대강당은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심사위원석에는 최현우를 비롯한 유명 음악가들이 앉아 있었고 강태준도 특별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박소라는 대기실에서 차분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서준호의 연주는 기술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테크닉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고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현우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마침내 박소라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녀는 최현우의 첼로를 안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관객석에서는 작은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모두가 그 유명한 첼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박소라는 심호흡을 한 뒤 활을 현해대었습니다. 그리고 최현우가 작곡한 그 특별한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소라의 활이 현을 가로지르며 첫 음이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 깊은 감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최현우가 작곡한 멜로디는 마치 오래된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희망이 섞인 이야기처럼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최현우는 고요히 그녀의 연주를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음악이 자신의 딸에 의해 연주되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은 그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그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서서히 열리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태준은 최현우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소라와
최현우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습니다. 서준호 역시 불안한 눈빛으로 박소라의 연주를 지켜보았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관객들은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소라는 깊게 인사하며 무대를 내려왔고 모든 참가자들의 연주가 끝난 후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박소라는 만장일치로 콩쿠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소라 씨. 최현우는 트로피를 건네며 공식적으로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시상식이 끝난 직후 강태준이 박소라에게 다가왔습니다. 꽤 인상적인 연주였어요. 하지만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이 이런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특히 심사위원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면 말이죠. 박소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최현우가 당신의 친부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태준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딸에게 특혜를 준 것은 명백한 윤리적 위반이에요. 그의 말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최현우는 강태준에게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적인 문제입니다. 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당신은 수십 년간 자신의 딸을 찾아왔고 이제 그녀를 특별 대우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강태준의 협박에 가까운 말에 최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박소라는 최현우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우연히 서랍에 놓인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최현우가 그동안 모아온 자료들이었습니다. 고아원 기록, 입양 서류, 그리고 그녀의 어린 시절 사진까지 모든 것이 박소라가 최현우의 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박소라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와 음악원을 떠났습니다. 그녀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동안 박소라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녀는 강원도 고향집으로 돌아가 양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에서는 폭풍이 불었습니다. 강태준의 폭로로 최현우와 박소라의 관계가 언론에 알려졌고 음악원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소라야, 어떻게 결정하든 우리는 내 편이란다. 양어머니 이미경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박소라는 고요한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차분해졌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충격과 혼란을 넘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생각할 때였습니다. 한편 최현우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 직업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책임을 인정했고 모든 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많은 교수진과 학생들이 그의 사직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최현우의 음악적 리더십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준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박소라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는 시기심에 사로잡혀 그녀의 첼로를 파손했다고 고백했고 음악원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용기 있는 행동으로 존중받았습니다. 2주 후 박소라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최현우의 집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그는 소박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최현우는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현우는 자신의 젊은 시절, 소라의 어머니와의 만남, 그리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던 순간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30년간의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딸을 찾기 위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용서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최현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다만 이제라도 당신을 알게 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박소라는 오랫동안 침묵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둘 다 음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함께 특별한 자선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잃어버린 멜로디라는 제목의 이 공연은 최현우가 작곡하고 박소라가
연주하는 형식으로 수익금은 고아원과 입양 가정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연 날 대형 콘서트홀은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에는 최현우와 박소라가 나란히 섰습니다. 최현우는 지휘봉을 들고 박소라는 그의 특별한 첼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특별한 이야기를 음악으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최현우가 관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시간과 다시 찾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소라의 첼로 소리와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하모니가 어우러지며 그들의 특별한 멜로디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멜로디는 더 이상 슬픔과 그리움의 메아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선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음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하모니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멜로디는 계속해서 메아리처럼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민수가 제 옆에서 바쁘게 설거지를 하며 오늘 큰 행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국을 젓던 손을 잠시 멈추고 평소처럼 밥이나 맛있게 해주면 된다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조금 긴장이 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대학 구내식당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수많은 학생들의 배를 불려왔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민수는 프랑스에서 유명 셰프들이 오고 국제요리 경연대회가 열리며 총장님과 이사장님까지 참석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다시 국을 젓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셰프들이라는 말에 잠시 손이 떨렸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 이름을 가슴에 묻은 지 오래였으니까요. 멀리서 들려오는 김 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 식당 관리자인 그는 검은 조리복에 번쩍이는 구두를 신고 주방을 둘러보며 직원들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실수하는 사람은 다시는 이 식당에 발을 들이지 못할 거라는 경고와 함께 긴장감은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김 부장은 민수와 정현에게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며 날카롭게 질책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직도 국물간도 안 맞췄냐며 VIP들이 보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곧 완성하겠다고 말했지만 김 부장은 지금 당장 완성하라며 서류를 테이블에 툭 놓고 수준이 안 맞는 사람들과 일하면 피곤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김 부장이 사라지자 민수는 걱정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김 부장이 오늘 일만 잘하면 승진한다는 소문이 있어 직원들을 더 몰아붙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대우에 익숙해진 터였습니다. 주방의 시계는 어느덧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은 끝나가고 이제 곧 행사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창밖으로 화려한 차량들이 도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프랑스 국기가 달린 차량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 마지막으로 프랑스 깃발을 보았던 날, 파리의 르 클라시크 레스토랑을 떠나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2년 연속 미슐랭 스타를 받았던 수석 셰프의 영광, 그리고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병환 소식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귀국했던 그 순간,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저는 김 부장의 다급한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국제 경연대회를 위한 식재료가 도착했으니 확인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창가를 떠났습니다. 오늘은 그저 대학 구내식당의 평범한 조리사 박진호로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오전이 깊어갈수록 대학 캠퍼스는 점점 더 분주해졌습니다. 국제요리 경연대회를 위해 전 세계에서 온 참가자들과 관계자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내식당도 행사에 동원되어 VIP 리셉션을 준비하느라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주방 한 구석에서 묵묵히 프랑스식 코스 요리를 위한 기본 소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소스만 담당하게 되었지만 손은 30년 전의 기억을 더듬듯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덱스 글라스 데미 마이너스 글레이스를 만들기 위해 갈색 육수를 은근히 졸이는 동안 민수가 흥분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지금 도착한 셰프들 중에 르 클라시크의 현 오너인 피에르 듀부아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적인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한다는 소식에 주방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저는 피에르라는 이름에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 이름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25년 전 제가 르 클라시크에서 일할 때 가르쳤던 어린 제자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피에르라는 이름은 흔했고 그 피에르가 지금의 셰프 피에르 듀부아일 확률은 희박했습니다. 저는 생각을 접고 다시 소스에 집중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침묵과 평범한 일상이 흔들릴 이유는 없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총장과 이사장이 도착하여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구내식당으로 이들이 들어오자 김 부장은 허리를 굽혀 공손히 인사하며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총장은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수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때 행사 총괄 책임자인 이윤재 교수가 다급하게 구내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VIP들이 도착했으니 리셉션 음식을 즉시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부장은 다시 직원들에게 소리를 질러 서둘러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는 소스 준비를 마치고 옆에서 고기를 굽고 있던 정현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정현의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고기는 이미 겉면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현에게 온도를 조금 낮추고 고기를 뒤집는 타이밍을 조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정현은 감사하다는 눈빛으로 제 말을 따랐고 고기는 곧 완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수는 삼촌이 역시 실력자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단지 오래 해본 경험일 뿐이라고 말하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주방이 한창 바쁠 때 뒷문으로 한 노인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은퇴한 장민국 교수였습니다. 그는 저와 30년 지기로 제가 프랑스에서 돌아와 처음 이 대학에 취직했을 때부터 저의 진짜 정체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장 교수는 제게 다가와 오랜만에 보는 그 행사에 대한 소감을 물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평소와 다를 것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장 교수의 눈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르 클라시크의 셰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냐고 물었고 특히 피에르 듀부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장 교수는 그 피에르가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그 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요리계에서 수년간 박진호라는 셰프를 찾고 있었다는 소문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설사 그렇다 해도 지금의 제가 그를 만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장 교수는 한숨을 쉬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소를 지으며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장 교수가 막자리를 뜨려는 순간 이윤재 교수가 주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는 장 교수를 발견하고 놀란 듯했지만 곧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 교수는 간략히 인사를 나누고 자리를 떠났고 이윤재 교수는 곧바로 본래의 강압적인 태도로 돌아와 주방을 점검했습니다.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구내식당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셰프들이 주방을 둘러볼 수도 있다는 말에 모든 직원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에 집중하며 묵묵히 소스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피에르라는 이름이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행사장은 각국에서 온 요리사들과 VIP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이윤재 교수는 주방을 다시 찾아와 모든 직원들 앞에서 오늘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행사가 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자신의 승진 여부도 이번 행사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스태프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실수가 있으면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윤재 교수의 표정은 엄격했고 목소리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에게 머물렀습니다. 박진호 씨, 당신은 오늘 소스 담당이죠? 프랑스 셰프들이 맛볼 음식인데 괜찮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재 교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학 식당 밥이나 만들던 사람이 프랑스 요리를 안다고요? 아무튼 실수하지 말고 그냥 지시받은 대로만 하세요. 그의 말에 주방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화가 난 듯 했지만 저는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수석 셰프로 일했던 과거는 이제 그저 먼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이윤재 교수가 떠난 후 김 부장은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그는 주방을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박진호 씨, 그 소스 정말 괜찮은 겁니까? 프랑스 셰프들이 맛보는 거라고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모두가 곤란해집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소스는 완벽합니다. 김 부장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다른 일로 바빠 더 이상 저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장민국 교수가 다시 주방을 찾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가와 행사장 상황을 전했습니다. 피에르 듀부아가 실제로 도착했으며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오래전에 알았던 셰프 박진호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에 저는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럼 그 피에르가 정말 제 제자였던 그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25년 전 르 클라시크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는 20살 간 넘은 청년이었습니다. 요리에 대한 열정과 재능이 눈부셨던 그 소년이 지금은 세계적인 셰프가 되어 저를 찾고 있다니. 장 교수는 제게 자신을 드러낼 기회라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30년간 구내식당 조리사로 산 삶이 갑자기 드러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과연 피에르가 저를 알아볼까요? 더 이상 미슐랭 셰프가 아닌 그저 대학 구내식당의 평범한 조리사가 된 저를.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이윤재 교수와 다른 중요 인사들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 뒤로는 프랑스에서 온 셰프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작업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이윤재 교수는 셰프들에게 주방을 소개하며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희 주방은 최고의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모든 직원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 프랑스 셰프가 물었습니다. 소스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리셉션에서 맛본 소스가 특별했습니다. 이윤재 교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아, 그건 우리 주방의 베테랑인 박진호 씨가 담당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셰프들 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키가 크고 날렵한 체격의 중년 남성. 그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박진호? 그가 프랑스어로 물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박진호 셰프 맞습니까? 주방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윤재 교수의 표정은 혼란스러웠고 김 부장은 의아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25년 만에 다시 프랑스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입니다. 그 순간 피에르 듀부아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쳤고 그는 한 걸음 다가와
저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당신입니까? 제 스승님? 주방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피에르 듀부아의 질문이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이윤재 교수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저와 피에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프랑스어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서로 아는 사이입니까? 이윤재 교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피에르는 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제 스승님입니다. 25년 전 파리에서 저를 가르치셨던 최고의 셰프입니다. 이윤재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 부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윤재 교수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박진호 씨는 30년간 우리 대학 구내식당에서 일해온 평범한 조리사입니다. 피에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분은 르 클라시크의 수석 셰프였습니다. 2년 연속 미슐랭 스타를 받았던 천재 셰프이십니다. 갑자기 사라지셔서 요리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었죠.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30년간 숨겨온 과거가 이렇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는 가운데 갑자기 행사장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이윤재 교수의 비서가 다급히 들어와 그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이윤재 교수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메인 심사위원이 오지 못한다고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장 리크 셰프가 비행기에서 내리다 발목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윤재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행사 시작까지 1시간도 안 남았는데 메인 심사위원이 없다니. 피에르가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이윤재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이윤재 교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국제요리경연대회의 메인 심사위원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체할 만한 인물을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피에르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최고의 대안이 여기 계십니다. 박진호 셰프만큼 적합한 심사위원은 없을 겁니다. 이윤재 교수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박진호 씨는 그저 구내식당 조리사일 뿐입니다. 어떻게 국제대회의 심사위원을? 장민국 교수가 이때 다가와 이윤재 교수의 말을 자르며 개입했습니다. 이윤재 교수, 당신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박진호 선생은 과거 프랑스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수석 셰프로 일했던 분입니다. 미슐랭 스타를 2번이나 받은 셰프이기도 하지요. 이윤재 교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때 총장과 이사장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메인 심사위원의 불참 소식을 들은 듯 했습니다. 이 교수, 어떻게 될 것입니까? 대회를 연기해야 합니까? 이윤재 교수는 땀을 흘리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피에르가 앞으로 나서서 총장에게 말했습니다. 총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최고의 대안이 있습니다. 제 스승님이신 박진호 셰프가 바로 여기 계십니다. 총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진호? 우리 구내식당의 그 박진호 씨 말입니까? 피에르는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로 그분입니다. 25년 전 파리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저를 가르치신 스승님입니다. 그분의 요리 철학과 기술은 지금도 저희 레스토랑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분이 대학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계신 겁니까? 피에르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대답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 사정으로 한국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병환으로 쓰러지셨고 사업도 파산 위기에 놓였었죠. 원래는 잠시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만 제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30년간 꾹꾹 눌러온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평범하게 살다 보니 어느새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방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총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박진호 씨, 당신이 정말 그런 경력을 가진 셰프라면 오늘 우리 대회의 심사위원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30년간 숨겨온 과거를 하루아침에 드러내고 다시 그 세계로 발을 들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피에르의 격려하는 눈빛과 장 교수의 따뜻한 미소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네, 맡겠습니다. 제 대답에 주방 전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윤재 교수만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실력이 있으신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윤재 교수의 질문에 피에르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박진호 셰프는 제가 아는 최고의 요리사입니다. 하지만 이윤재 교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보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제대회의 신뢰성이 걸린 문제입니다. 장민국 교수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한 테스트를 해봅시다. 진호 선생이 직접 요리를 선보이면 될 것 아닙니까? 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박진호 씨, 지금 당장 무언가를 만들어서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대학 식당에서 일했지만 제 손은 여전히 고급 프랑스 요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혼자 요리할 때면 종종 옛 레시피를 떠올리며 만들곤 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주십니까? 총장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행사 시작까지 40분 남았습니다. 30분 내에 가능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김 부장이 다가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진호 씨, 정말 자신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구내식당 음식이 아닙니다. 국제적인 셰프들 앞에서 선보일 요리입니다. 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김 부장님.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요리는 이미 수천 번 해봤습니다. 저는 주방을 둘러보며 필요한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경연대회를 위해 고급 식재료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한 요리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르 클라시크에서 제가 개발한 시그니처 디시, 바다의 교향곡이었습니다. 민수, 4개 가리비, 랍스터, 그리고 트러플을 가져다 주겠니? 민수는 신이 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재료를 가지러 달려갔습니다. 저는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제 손은 30년 전의 기억을 더듬듯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듯 칼질과 소스 만들기, 플레이팅까지 모든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주방의 모든 사람들이 제 요리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감탄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이윤재 교수는 점점 표정이 변해갔습니다. 초반의 의심은 점차 놀라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30분 후 제 앞에는 완성된 바다의 교향곡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리비와 랍스터를 활용한 3단 구성의 요리로 트러플 향의 소스가 우아하게 주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총장이 제일 먼저 맛을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요리를 제가 우리 대학에서 맛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피에르도 한 입 맛보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스승님, 변함없으십니다. 25년이 지났지만 이 맛은 제가 르 클라시크에서 처음 맛본 그 바다의 교향곡과 정확히 같습니다. 이윤재 교수도 맛을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박진호 씨, 당신이 이런 분이셨다니. 이사장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진호 씨가 오늘 우리 대회의 메인 심사위원을 맡는 것으로 결정합시다. 모두가 동의했고 저는 그렇게 30년 만에 다시 셰프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방에서 나가기 전 김 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진호 씨,
30년 동안 당신의 진짜 모습을 몰랐던 것을 사과합니다. 그동안 많이 무시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김 부장님. 저도 그냥 평범한 조리사로 살아가는 것이 편했으니까요. 이윤재 교수도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그의 사과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합니다.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주방을 떠나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피에르가 제 옆에서 걸으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그동안 연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한국에 머물 생각이었어. 하지만 아버지의 병환이 장기화되고 동생의 학비와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했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돌아갈 용기가 없어졌네. 그리고 이곳에서의 평범한 삶이 나쁘지 않았어. 피에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왜 연락을 끊으셨나요? 우리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존심이었을까? 혹은 두려움이었을까? 당시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놓아버린 것이 부끄러웠어.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연락하기 어려워졌지. 행사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총장이 앞으로 나와 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대회의 메인 심사위원으로 박진호 셰프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 파리의 르 클라시크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였으며 미슐랭 스타를 2번이나 받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셰프입니다. 박수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30년 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느꼈습니다. 존경과 인정받는 기쁨, 그리고 요리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다시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장은 각국에서 온 요리사들과 관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국제요리 경연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저는 메인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피에르와 다른 유명 셰프들이 자리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이런 자리에 앉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요리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창의성이 요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각 요리를 맛보고 평가했습니다. 피에르는 종종 제 의견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 피에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오늘 이렇게 재회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놀랐어. 내가 그렇게 성장할 줄은 알았지만 직접 보니 더욱 자랑스럽구나. 피에르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스승님, 프랑스로 돌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르 클라시크를 인수했습니다. 스승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의 제안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30년간 꿈꾸지도 못했던 제안이었습니다. 그건 갑작스러운 제안이구나. 지금 당장 대답하기는 어렵네. 피에르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 제안은 언제든지 유효합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행사장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한 참가자가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지만 그 참가자는 경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윤재 교수가 심사위원석으로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참가자가 경연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체 참가자가 없어 우리나라는 기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총장과 이사장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대학의 위신도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사장은 혼란스러워졌고 다른 국가의 참가자들과 관계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피에르가 갑자기 제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직접 참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이윤재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심사위원이 참가자로 바뀌는 것이. 피에르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박진호 셰프는 이미 심사위원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했습니다. 남은 과제에만 참가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동의했고 결국 총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진호 셰프, 우리 대학과 대한민국을 대표해 참가해 주시겠습니까? 30년 만에 공식적인 요리 대회에 참가한다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운명이라면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참가하겠습니다. 제 대답에 행사장이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이윤재 교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김 부장은 흥분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진호 셰프, 주방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김 부장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의 고압적인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존경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부장님. 제가 필요한 재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전통과 혁신의 조화라는 주제로 각 나라의 전통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요리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전통 요리와 프랑스 요리의 기법을 결합한 새로운 요리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한국의 봄이라는 콘셉트로 전통 비빔밥을 프랑스식 플레이팅과 조리법으로 재해석한 요리였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며 민수가 제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삼촌,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내 수석 보조로 함께 해주면 좋겠구나. 우리 함께 한국을 빛내보자.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30년간 그저 평범한 삼촌으로만 알았던 제가 갑자기 세계적인 셰프로 변신한 상황이 그에게는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하기 전 잠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 동안 잊고 있던 그 감각, 경쟁의 압박감과 동시에 느껴지는 창조의 설렘이 다시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시작하자, 민수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구나. 이 시간에 시간이 흘렀고 저는 한국의 봄을 완성했습니다. 전통 비빔밥을 베이스로 하되 각 재료를 프랑스식 조리법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고추장 대신 고추장을 활용한 프랑스식 소스를 만들고 나물은 각각 다른 조리법으로 풍미를 극대화했습니다. 플레이팅은 마치 봄날의 정원처럼 아름답게 구성했습니다. 심사위원들 앞에 요리를 제출하는 순간 피에르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는 제 요리를 맛본 후 감탄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놀랍습니다. 한국의 전통에 프랑스의 기술이 더해져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요리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통과 혁신의 조화입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높은 점수를 주었고 결국 저는 그 과제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비록 전체 경연에는 뒤늦게 참가했지만 마지막 과제에서의 압도적인 성과로 대한민국은 종합 3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총장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진호 셰프, 오늘 보여주신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학에 이런 훌륭한 분이 30년간 계셨다니 이제야 알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이윤재 교수도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 부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진호 셰프, 30년간 그저 평범한 조리사로만 대했는데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다니. 그 모든 축하와 감사의 말들 속에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이어온 평범한 일상이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내식당의 조리사에서 세계적인 셰프로 무시당하던 존재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바뀐 것입니다. 행사장을 둘러보니 민수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 교수는 따뜻한 미소로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부장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윤재 교수는 복잡한 심경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가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오늘 보여주신 요리는 25년 전 제가 처음 배웠던 그 열정 그대로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진정한 셰프의 혼은 사라지지 않는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요리에 대한 진심은 변하지 않는 것 같구나. 피에르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스승님,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프랑스로 돌아오세요. 르 클라시크는 언제나 스승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30년간 꿈도 꾸지 못했던 제안이었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큰 결단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구나, 피에르. 갑작스러운 변화라서. 피에르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스승님. 천천히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르 클라시크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행사의 마지막 순간 총장이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곁에 숨어있던 보석을 발견한 것이죠. 박진호 셰프, 앞으로도 우리 대학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고 박수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주목과 존경의 시선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 운명이었던 것이라고. 30년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길고 긴 준비 과정이었다고. 구내식당 조리사 박진호와 미슐랭 셰프 박진호, 그 두 정체성이 마침내 하나로 융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행사장을 나서며 창밖으로 보이는 캠퍼스의 풍경이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지켜본 이 풍경이 오늘은 마치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은 시간에 대학 구내식당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부장은 공손하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주방 스태프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진호 셰프님, 오늘은 쉬셔도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일찍 나오셨습니까? 김 부장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고압적인 톤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간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네요. 그리고 학생들 아침 식사는 여전히 중요하니까요. 주방으로 들어서니 민수가 씩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삼촌. 신문에 삼촌 기사가 실렸어요. 그는 흥분해서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지역 신문의 문화면에는 30년간 대학 구내식당에 숨어있던 미슐랭 스타 셰프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제가 어제 대회에서 요리하는 모습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민수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삼촌, 이제 유명 인사가 되셨네요. 어제 너무 멋있으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내가 옆에서 도와줘서 가능했던 거야. 평소처럼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하려는데 장민국 교수가 주방을 찾아왔습니다. 진호 씨, 총장님께서 지금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김 부장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박진호 셰프님, 걱정 마세요. 오늘 아침 식사는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장 교수와 함께 총장실로 향했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제의 일이 이미 캠퍼스 전체에 소문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어떤가, 진호? 30년 만에 다시 주목받는 기분이? 장 교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혼란스럽습니다. 평범한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으니까요. 장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하지만 때로는 그 변화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도 해. 너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 것,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니잖아. 총장실에 도착하자 총장과 이윤재 교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장은 제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박진호 셰프,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대학이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윤재 교수도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역시 제 과거를 숨기고 싶었으니까요. 총장이 대화의 주제를 바꿨습니다. 박진호 셰프, 사실 오늘 선생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 새로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책상 위의 서류를 제게 건넸습니다. 우리 대학은 오랫동안 요리학과 신설을 계획해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바로 우리가 찾던 분입니다. 요리학과의 석좌 교수직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이윤재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국제대회에서 보여주신 한국과 프랑스 요리의 융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 지식과 경험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수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제안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30년간 단순히 음식을 만들기만 했던 제게 갑자기 교수직이라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교수가 될 자격이 없죠. 총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자격이요? 30년의 현장 경험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실력, 이것보다 더 좋은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객원 교수로 시작하시고 점차 적응하시면 됩니다. 장 교수도 저를 격려했습니다. 진호, 이것은 좋은 기회야. 내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고민하는 제 모습을 보며 총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바로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생각하신 후에 알려주세요. 총장실을 나온 후 캠퍼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프랑스로 돌아가 피에르와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30년간 몸담은 이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구내 식당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피에르였습니다. 스승님,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호텔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승낙했고 그날 저녁 피에르와 만났습니다. 그가 예약한 레스토랑은 호텔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레스토랑의 셰프가 직접 나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진호 셰프님, 영광입니다. 저는 당신의 바다의 교향곡을 공부하며 요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피에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많은 셰프들이 당신을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당신이 요리계에 남긴 족적은 생각보다 훨씬 크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피에르와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르 클라시크에서의 추억, 그리고 제가 떠난 후 피에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피에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르 클라시크로의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르 클라시크의 지분 계약서입니다. 저는 스승님이 단순히 셰프로 돌아오시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 오너로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깜짝 놀라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피에르, 이건. 그는 열정적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스승님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르 클라시크는 언제나 스승님의 영혼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우리가 함께라면 르 클라시크는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두 개의 놀라운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30년간 몸담은 대학에서의 새로운 시작, 다른 한쪽은 젊은 시절 꿈꿨던 세계로의 복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호텔로 피에르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피에르. 내 제안은 내게 큰 의미가 있어.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조금만 기다려주겠니? 피에르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스승님.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스승님을 지지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재능은 세상과 공유되어야 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았습니다. 르 클라시크에서 찍은 사진들, 피에르가 어린 제자였을 때의 모습, 그리고 미슐랭 스타를 받던 날의 기쁨이 담긴 사진들. 30년간 잊고 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첩. 대학 구내식당에서의 30년.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 명절에 직원들과 나눈 추억, 그리고 가족처럼 지내온 주방 식구들. 이 또한 제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었습니다. 두 개의 사진첩 사이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일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인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개의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학의 객원교수직 제안서, 다른 하나는 르 클라시크의 공동 오너십 계약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미래를 상징하는 종이들이 제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민국 교수가 제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제 고민을 알고 조언을 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진호야, 결정은 했니?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혼란스럽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면 제 청춘의 꿈을 다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30년의 세월과 정이 있습니다. 장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마음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진호야, 한 가지 생각해보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인지. 그의 말에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프랑스를 떠난 건 단순히 가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는 성공의 무게에 지쳐 있었어요. 끊임없이 최고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 항상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는 부담감.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서의 평범한 삶이 제게 안식을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장 교수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된 것 같구나. 다음 날 저는 총장실을 방문했습니다. 총장과 이윤재 교수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진호 셰프, 어떤 결정을 내리셨나요? 총장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제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객원교수직을 수락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총장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구내식당에서의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은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30년간 저의 정체성이 된 그곳을 갑자기 떠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총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오히려 학생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다음 행선지는 피에르가 묵고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그는 제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결정하셨나요? 그의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피에르, 정말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나는 여기에 남기로 했다. 그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곧 이해의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스승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아마도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봅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제안을 완전히 거절하는 것은 아니야. 나는 르 클라시크와 계속 연결되고 싶어. 1년에 몇 번씩 프랑스를 방문해서 특별 코스를 선보이고 너와 함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싶어. 또 이곳의 학생들 중 재능 있는 이들을 르 클라시크로 보내 연수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 피에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인가요? 그건 정말 훌륭한 제안입니다. 양쪽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거군요.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25년 만의 재회가 새로운 형태의 협력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대학의 요리학과가 정식으로 개설되었습니다. 개강식에는 많은 학생들과 언론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객원 교수로서 첫 강의를 준비하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30년간 주방에서만 일해왔던 제가 이제는 강단에 서게 된 것입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뜨거운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에는 민수와 구내식당 직원들, 그리고 장 교수와 이윤재 교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심지어 김 부장은 앞줄에 앉아 응원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호입니다. 30년간 이 대학의 구내식당에서 일해왔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담는 예술이자 타인에게 행복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최고의 기술을 배웠지만 30년간 대학 구내식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요리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요. 강의가 끝난 후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삼촌, 정말 멋있었어요. 이제 제가 삼촌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의 눈빛에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수야. 너의 첫 번째 공식 제자가 된 것을 환영한다. 그날 저녁 구내식당으로 돌아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이제 저는 두 가지 역할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교수이자 여전히 학생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조리사. 그 두 가지 정체성은 더 이상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했습니다. 주방에서 국을 젓다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캠퍼스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학생들은 여전히 활기차게 오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겨야 할 과거도 부끄러워할 현재도 없었습니다. 3개월 후 프랑스 르 클라시크를 방문했습니다. 피에르는 레스토랑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별 메뉴 주간을 위해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마스터 셰프 박진호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홍보된 이벤트는 이미 몇 주 전에 예약이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르 클라시크의 주방에 들어서자 모든 셰프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제 요리책으로 공부했다는 젊은 셰프들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25년간 잊혀지지 않고 전설처럼 남아있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특별 메뉴 주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미식 전문가들과 언론의 극찬을 받았고 미슐랭 가이드의 평가단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제 요리를 맛본 후 잊혀졌던 거장의 화려한 귀환이라는 평을 남겼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과거가 갑자기 드러나 새로운 미래로 이어질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대학에 돌아와 첫 수업을 시작하기 전 구내식당을 찾았습니다. 민수와 정현 그리고 김 부장이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진호 셰프님, 프랑스는 어떠셨습니까? 김 부장이 존경심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곳이 더 편안하네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 요리, 한국의 전통 재료와 프랑스 조리법을 결합한 두 세계의 만남이었습니다. 요리를 시작하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두 개의 분리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셰프 박진호와 대학 식당 조리사 박진호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꿈과 현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쩌면 30년 전부터 준비되어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선택과 경험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 긴 여정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방 창가에 서서 캠퍼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완벽한 요리와 같은 것이 아닐까. 다양한 재료와 시간, 그리고 열정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하나의 예술작품. 그리고 그 요리의 진정한 가치는 결국 그것을 맛보는 사람들과 나눌 때 완성되는 것처럼. 박진호 선생님,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가자. 새로운 레시피를 가르쳐 줄 시간이구나. 앞치마를 벗고 교수 가운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강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